국회는 오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전국 막바지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진수 후보자의 지명은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정치직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현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서 오전부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주목한 내용들은 이미 좀 발의된 법안인데 법원에서 최종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자 하는 재판 소원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멤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도가 있었지만 보훈 인사 논란 등등이 좀 쟁점이 됐던 것 같은데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긋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법연구회 출신이라면서 이념 지향성 문제 또 정치 편향성 문제에 제기를 하니까 그런 염려는 없다. 이제 확실한 선긋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실제로 지난 12.3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치열한 심리 끝에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내렸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재판 소원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엄으로 이거는 이제 개헌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다소 좀 절충점을 열어두는 그런 열린 자세로 입장이 좀 변화했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국민과 국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적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하고 또 그리고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라면서 이게 이제 꼭 개헌의 상황인지와 관련해서는 다소 지난번보다는 좀 열린 그런 태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 대변인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아무래도 보훈 인사와 관련된 논란이겠죠. 이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거 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 유포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고법원은 300만 원을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과 함께 이 당시에 이제 김상환 대법관이 그 당시 대법관이었나요? 예, 그렇죠. 무죄 취지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건 보훈 인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에 워낙 많은 사건이 있어서 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상고법원을 만들자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좀 개인들과 관련된 재판들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민주당 그때 대단히 반대를 해서 문제화시켜서 이제 양승태 대법관을 사상 유례 없이 구속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고법원 이런 헌법소원과 비슷한 상고법원이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갖다 불복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 이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누가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다 수용을 하겠습니까? 다 헌법재판소로 가죠.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또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사심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심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서로 봤을 때 이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입장을 표현하면은 지난번에 이재명 지금 이제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당시에 이 대법원 이 판결을 부정한다면 그건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판결에 임했다고 해서 그래서 당시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그래서 이분을 보험인사다라는 논리는 너무나 비약적인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재판 소원 문제에 대해서 4급심 제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상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했어요. 장점과 관련해서는 4급심 제도로 가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이 헌법과 관련해서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4급심 제도로 가면 이제 통일성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했고 반면에 4급심 제도로 가게 되면은 재판 확정 판결이 좀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비용이 더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 장점과 단점 모두를 함께 균형 잡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추가로 좀 해야 되겠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 쪽 사람들이죠. 예전에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판결 났는데 양심의 법정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저는 죄가 없다고 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대법원의 판결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에 관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은 따져봐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를 했을 때 국민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게 보겠다 하면은 좀 멈칫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를 계속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죄 판결을 내렸으면은 그럼 공정한 재판을 한 거예요? 유죄 판결인지 무죄 판결이든지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유죄를 던질 수도 있고 또 무죄를 던질 수도 있고 그게 합쳐져서 결론이 나온 그 결과가 대법원의 판결이죠. 여기까지 하죠. 이 질문은 사실 가볍게 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후에 이제 2시부터 김상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속해서 또 중계도 될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 슈퍼위크, 지난주에 대개 이제 막을 내렸고요. 이제 두 사람만 남았죠. 최용 문체부 장관하고 김윤동 국토부 장관 후보자 남은 상태고 속속제 임명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쟁점이 됐던 이진숙 후보자하고 강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불러서 비공개로 또 만나서 얘기도 듣는 그런 과정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낙마가 됐고 한 사람은 임명 절차를 이제 밟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이제 마지막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여져요. 뭐 우상호 정무수석에 따르면 하루 꼬박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라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이진수, 강선우 두 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두 분 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심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진수 후보자는 지명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 자격도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을 할 것이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렇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임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러면 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전 후보자가 되겠죠? 지명을 처리를 했는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국 임명을 강행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진숙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소명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물론 소명이 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판단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질과 역량도 좀 부족했다. 구체적으로는 뭐 자사고 특목고 폐지 문제라든지 뭐 유치원 영어교실 문제라든지 이런 지금 교육계의 현안에 대해서 전혀 본인의 입장과 비전과 뭐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라는 말만 계속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만약에 낙마를 할 경우에 본인의 정치적인 타격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리고 두 명을 다 낙마시킬 경우에는 결국 뭐 인사의 문제 그리고 검증의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되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진숙
전 후보자 대신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들이 네. 강력하게 임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결론을 대통령이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 대변인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표절은 가고 갑질은 남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철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분 다 철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양당 원내대표 만났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야당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는 있으면 예. 야당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면은 두 사람 다 철회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고 나는 가는 데를 갈 대로 나는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 주장이 더 강해서 임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보좌진들은 뭡니까 그러면 민주당 보좌진들도 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사퇴해야 된다고 했는데 민주당 보좌진들은 다 자기 식구들 아닙니까 동지 아닙니까 그 동지의 아픔은 그러면 버리는 겁니까 을지로위원회를 갑지로위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인사에 대해서 막 그렇게 좋은 인사가 참 많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지금 본인의 대장동 변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대거 영입시키고 법제처장 변호사 임명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관련된 부분들, 본인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김의겸 의원, 전 의원이 얼마나 논란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한다. 신이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다 하는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만든다. 임명한다. 이런 인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국민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하면은 비난의 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자, 인사 얘기 좀 해봤고요. 여야 전당대회 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전당대회 초반에 정청래 의원이 압도적인 스코어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충청과 영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62%, 박찬대 후보가 37%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권리당원 가운데 한 20%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 거, 나머지 이제 훨씬 더 많은 호남 수도권도 있고 이제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폭우 때문에 일정을 완샷으로 해서 8월 2일에 이제 다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경선을 치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선제압한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논리적으로 보면 네. 기선제압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나 격차가 커요. 무려 25%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62대 37인데 공교롭게도 충청권도 62대 37. 글쎄요. 그리고 또 영남권도 62대 37.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 흐름이 하나의 추세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사자 정청래 후보자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여론조사로 보면은 우세한 거는 맞으나 이렇게 압승의 그런 결과가 예측이 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자 자신도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을 연달아서 했는데,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역시 이제 권리당원, 적극 지지층입니다. 적극 지지층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직도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특검 수사를 거부를 하고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또 그리고 국민의힘 강성 국회의원들은 윤어게인 전한길 씨를 불러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고, 따라서 확실하게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전시 체제다. 그래서 파이터, 싸우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샷으로 도중에 지금 경선이 중단됐습니다. 만약에 호남 경선에서도
역시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정청래 후보자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80%는 아직도 투표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8월 2일이니까 대의원 여론조사 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 남아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 투표 15% 비중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30%.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이 80%에서 열흘이나 남았고요, 아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변수는 남아 있다. 네. 변수는 남아있지만 정청래 후보가 희박하다. 이게 이제 정확한 전망이겠습니다. 뭐 어떻게 남의 당 보십니까? 예.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세는 굳혀진 것 아닌가 싶은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정청래 아무래도 후보자에 대한 우리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선호가 높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이유가 이제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일을 하시라고 싸움은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당 대표가 왜 자꾸 싸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지리밀레란 국민의힘이 지금 싸울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겠다 그러는데 그런 표현이 이제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먹힌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뭐 본인들이 대통령이 필요한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고 야당들 계속 탄압을 해서 이제 야당 뭐 정당 해산까지도 가겠다고 지금 목소리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해낼 사람은 이제 정청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명성 경쟁에서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 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그 사이에 또 반전이 일어날지 그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8월 22일로 확정되면서 당권 경쟁이 서서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단 출사표 던진 분들이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출사표도 장동혁 의원도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하고 회동하면서 연대를 모색한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제 당권 구도가 어떻게 될지 또 나오는 분들의 메시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권 구도는 찬탄,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한 섞기를 할 거냐라는 이제 찬탄파 대 반탄파, 탄핵을 반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태극기, 정광훈, 전환길 이 세력도 함께 가야 된다. 이 찬탄 대 반탄의 싸움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이 반탄파에서는 역시 김문수 후보 그리고 장동혁 후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역시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 정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가능하지만 최근에 장동혁 의원이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전환기 씨 초청해서 뭐 토론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후보 교체 과정에서 일부 친윤이 장동혁 의원에게 돌아섰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 역시 이제 찬탄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좀 행보가 모호한데 오늘도 제가 방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최측근하고 통화를 했지만 일절 말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정상 출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찬탄파 대 반탄파 그리고 한동훈 대 뭐 그리고 반탄파 그러면 저는 뭐 한동훈 나오면은 결국은 또 진다. 찬탄파 대 반탄파로 가면 그래서 한동훈 반탄파가 이깁니까? 정치적 내상만 더 커진다. 그래서 차라리 본인이 이번에는 쉬고 조경태로 단일화를 하든지 아니면 안철수로 단일화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반탄파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탄 반탄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탄 반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도도 예상이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쇄신파, 수구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형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뭐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하면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장동혁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제 쇄신파 같은 경우는 윤과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된다. 인적 청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이제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인적 청산부터 해야 된다. 친윤 세력들 물러나야 된다. 불출마 선언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이제 친윤 세력 중심으로 한 수구파들은 이제 당 내에 총구를 겨누는 사람부터 쇄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혁신이라는 의미를 이쪽에서는 혁신을 아는 인수격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겉으로는 어쨌든 하나가 돼야 된다. 겉으로 하나 돼야 된다 합니다만은
이게 어제 김문수 후보가 출마선을 하면서 용광로를 얘기했는데 이 용광로도 사실은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모든 걸 합쳐가지고 평화시 같으면은 모두 합쳐가지고 하나로 뭉치자면 되는데 지금은 서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고 글쎄요.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쇠를 달고 왔다 했을 때 그 쇠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인데 어쨌든 양쪽으로 쇄신파와 수구파가 저는 나눠져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할 때 저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은 공약을 어떤 혁신안을 낼 것이냐. 그러면 수구파도 어떤 혁신안을 낼 것이냐. 쇄신파도 어떤 혁신안을 낼 것이냐. 수구파는 스스로 수구파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안 하지. 나는 옆에서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당원들과 국민이 선택하게끔 만드는. 상당히 좀 코미디가요. 생각이 돼요. 김문수 후보도 지금 국민의힘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수구파가 아니라 쇄신파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헷갈릴 수가 어쨌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찬탄바탄 쇄신수구 보수의 가치가 흔들려서 참 길을 잃어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예, 이런 와중에 이제 혁신위의 혁신안 그 논의할 의총이 원래 연기됐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한번 또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